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30살의 예비 신부입니다. 오늘 저의 예비 남편과 함께 살게 될 신혼집을 계약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어요. 남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많이 싸우고 우울증도 오고 한다던데 저는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그저 행복할 따름이네요. 아무 고민 걱정 없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옆에 있는 현재 예비 남편이 아닌 2년 전에 만났던 이전 예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 생각하고 만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어이없이 파혼당하고 헤어졌네요. 헤어지고 나서는 좀 힘들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 그 사람과 헤어져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2년 전으로 돌아가 저의 이전 예비 남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2년 전,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격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저희 할아버지부터 운영을 해오던 회사로 설립한 지 60년이나 되었고 직원 수도 80명에 연 매출도 100억이 넘는 알짜배기 중소기업이랍니다. 할아버지께서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로 계시다가 5년 정도 전에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그 자리를 아버지가 물려받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회사는 화학 관련 회사인데 저는 이쪽은 아예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르는 데다가 회사보다는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학과를 가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관련 센터나 요양원을 차려 운영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일한 자식인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싫다고 하자 그럼 아버지는 딱 3년만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사회복지센터나 요양원도 엄연한 기업인데 아무것도 모른 채 멋모르고 운영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옆에서 3년간 일하며 회사 운영하는 방법을 보고 배우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 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일은 역시 제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도 있으니 지루하고 일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참고 일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제 이상형에 가깝고 목소리도 아주 멋진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나이는 저와 같은 28살에 이름은 홍민호였어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둘 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나이도 같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졌답니다. 그 뒤로 회사 업무를 핑계로 몇 번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분을 서서히 쌓아갔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만 할 때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이상형이었고 목소리가 너무 멋지고 무엇보다 항상 자신의 의견보다 제 의견을 우선시해 주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연인 사이가 된 지 6개월 만에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도 저의 생각에 동의해서 먼저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말에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예비 남편이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자 아주 많이 반가워하시며 새벽부터 일어나 이것저것 음식을 장만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주시지도 않던 생선에 갈비찜에 전복에
각종 나물까지 무슨 잔치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엄마를 도와 상차림이 마쳐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한테 집 앞이니 대문을 열어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예비 남편이 서 있었는데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구의 집에 처음 방문할 때에는 작은 음료수나 과자라도 사들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알려주셨는데 예비 남편은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이고 남의 집에 간다고 꼭 뭐를 사들고 가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한 사람의 집에 첫인사를 오는데 회사에서 입는 작업복을 입고 온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온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고 작업복이 제일 편해서 그냥 입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만날 때마다 예비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와서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만났어요. 어차피 둘이서만 만나는 거고 예비 남편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회사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엄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첫 자리인데 작업복을 입고 오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일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조금 당황하신 눈치였지만 일단 제가 집에 처음으로 데리고 온 남자이니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비 남편은 엄마가 준비하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엄마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이것저것 더 먹으라고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거래처 사장님의 아들과 이렇게 연이 닿은 것이 신기하다며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니 앞으로 우리 회사와 예비 남편의 회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첫 방문이니 뭐라도 들고 가야 한다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주셨어요. 옷도 그냥 편하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는 첫인사인데 이렇게 입고 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며 정장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원피스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예비 남편의 집 앞으로 가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2번, 3번 해도 전화를 받지 않길래 벨을 눌렀더니 예비 남편이 자다 일어난 얼굴로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 오늘 분명히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어제 통화까지 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잠을 자고 있느라 전화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예비 남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차려주셨으니 거하게 한 상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음식은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와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고 집안은 청소도 하지 않았는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준비된 음식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요. 김연이 맞지? 민우한테 이야기 들었어. 어머, 무슨 과일 바구니를 다 사왔어. 우리 집에 과일도 많은데. 일단 그래도 사왔으니 잘 먹을게. 주말에는 원래 쉬어야 하니까 청소도 못했어. 이해하지? 거래처 사장님 딸이라고 들었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그럼 집 구경도 하고 잘 놀다가 가요. 나는 방에 가서 낮잠 좀 자야겠어. 저는 분명히 이 집에 결혼을 생각하고 첫인사를 온 것이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그냥 친구로서 놀러 온 것으로 생각했는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지만 일단 예비 남편을 따라 집과 예비 남편의 방을 구경했어요. 저는 예비 남편의 방을 구경하다가 혹시 부모님이 오늘 인사하러 온다는 것을 모르셨냐고 물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알고 계셨는데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저는 그래도 오늘 첫인사라서 집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집은 원래 주말에는 늦게 아침 먹어서 점심을 잘 안 먹어. 대신에 저녁을 빨리 먹지.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각은 낮잠 시간이야. 뭐? 그러면 차라리 다른 시간으로 잡지. 왜 이 시간에 잡았어? 나는 그래도 오늘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할 줄 알았는데. 에이, 그렇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냥 집 구경이나 하고 간단히 인사하면 되지 뭐. 안 그래? 그냥 가볍게 만날 때는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한 예비 남편이었는데 진짜 제 남편이 된다면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일단 방에서 나와 다시 거실로 갔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예비 시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 옆에 앉고 저도 일어서 있기도 뭐하고 해서 예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TV를 보다가 제가 가져온 과일 좀 먹어보자며 예비 남편에게 과일을 깎을 칼과 접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비 남편이 주방에서 칼과 접시를 챙겨오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칼과 접시를 넘기며 과일 좀 깎아보라고 하고 다시 TV를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 손님이고 오늘 처음 보는데 대뜸 과일을 깎으라고 시키시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과일 깎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냥 과일 바구니 안에서 사과와 배를 가져와 깎았어요. 연희야, 껍질이 너무 두껍네. 껍질을 얇게 깎아야지. 너 회사 일하느라 살림은 하나도 해보지 않았구나? 티가 너무 난다. 결혼하기 전에 과일 깎는 법부터 배워와. 알겠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깎아둔 껍질을 들고 너무 두껍게 깎았다고 타박하며 과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일을 혼자 집어먹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는 예비 남편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잔치상을 차려 대접했는데 여기서는 물 한 잔도 받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과일이나 깎고 있으며 타박까지 듣는 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인데 굳이 소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네는 결혼하면 엄마한테 용돈 얼마 줄 거야? 연희 너희 회사는 꽤 크니까 부모님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아? 나중에 연희 네가 회사 물려받을 수도 있고 말이야. 저는 아버지 회사에는 관심 없어요. 지금은 3년만 회사에 다녀보라고 하셔서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친정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뭐 많이 모았어? 할아버지께서 저 20살 때 성인 된 기념으로 주신 제 명의 아파트 하나 있고 어릴 때부터 돈 모으고 투자도 하고 해서 결혼을 준비할 정도의 돈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 그럼 네 아파트에서 너희 신혼살림 꾸리면 되겠다. 참, 요새 내 주변에 며느리 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며느리들이 시댁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준다더라. 자산이 그 정도나 있으면 너희도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가능하겠다. 우리 민호가 여자는 기막히게 잘 골라왔네. 엄마, 당연하지. 연희도 회사 계속 다니고 나도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 연희야, 그치? 저는 솔직히 아버지 회사 3년만 다니고 관두고 제 갈 길을 갈 것이고 제 명의 아파트는 여기서 먼 서울이라 거기서 신혼살림을 꾸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용돈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은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면 친정 부모님께도 100만 원씩 드려야 하는데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가는 셈이 되니 너무 부담되네요. 너도 설마 시댁과 친정이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니? 어차피 친정은 회사도 엄청나게 잘 되고 돈도 많은데 굳이 용돈을 왜 드려? 그리고 아파트가 회사가 멀어서 그곳에서 신혼집 못 꾸리겠으면 그 집 팔면 되잖아. 그 팔고 난 돈으로 이 근처에다가 신혼집 얻어서 살면 되지. 그러면 빚도 생기지 않고 딱 좋네. 그치?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내 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단다 얘야. 예비 시어머니는 제 명의 아파트를 판 돈으로 이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한 달에 자신에게 100만 원씩 보내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요구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 명의 아파트니까 필요하다면 제 마음대로 아파트를 팔 수 있기는 하지만 할아버지의 선물이니 될 수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를 팔고 집을 마련하라고 하고 심지어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되는 큰 용돈을 그저 바라고만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해주신다고 난리이실 텐데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그저 이것저것 받을 생각뿐인 것 같아서 매우 실망스러웠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자 예비 남편은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집에 데려다 준다고 어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바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얘기해야겠어? 너는 꼭 쓸데없이 진지하더라. 농담?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나 용돈을 바라시는 게 농담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로 만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는 거야. 당연히 이런 돈 문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엔 우리가 당장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네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상견례를 하고 나서 말해도 되잖아. 그니까 이런 거에 싸우지 말자. 예비 남편은 그저 대충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그날은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해서 예비 남편과 더는 이야기하지 않고 집 앞에서 바로 헤어졌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처음으로 갔는데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날 있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리려다가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자세히는 말 안 하고 그냥 좋았다고만 했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 영 아니었는지 자꾸 캐물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니 저번에 우리 집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고 복장도 그래서 좀 실망했는데 역시나 그런 일이 있었냐며 결혼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제 생각도 엄마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번 뵀지만 예비 시댁은 너무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도 제가 계산하고 커피나 술을 마실 때도 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예비 남편 집을 방문하고 일주일 후가 제 생일날이었는데 생일 선물은커녕 케이크 한 조각도 없었더라고요. 제 생일날도 그냥 작업복 입고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예비 남편이 산다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을 회사에서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 제가 식사 비용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차에 가보니 지갑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지갑을 본 예비 남편이 당황해하는데 일부러 놓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뭐 우리가 그리 비싼 밥을 먹은 것도 아니니 제가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었고 제 생일이라고 꼭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냥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예비 남편은 저와 만나며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고 저 혼자 데이트 비용을 내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예비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고 선물을 준비하려다가 예전에 예비 남편이 제게 했던 대로 그냥 밥만 먹으려고 했어요. 맘 같아서는 저도 똑같이 지갑을 두고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는 않기로 했네요. 그런데 자신의 생일 일주일 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이 일할 때 필요하다며 자꾸 블루투스 이어폰을 생일 선물로 사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예비 남편에게 굳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비 남편의 엄마도 아닌데 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다 줘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예비 남편 생일날 아무 선물 없이 밥만 먹고 헤어졌네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대표실로 부르셔서 들어가 보니 눈물을 흘리시며 퇴근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입원해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이미 엄마는 도착해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숨쉬기조차 버거워 보이셨어요. 그 와중에도 아버지와 제가 온 것을 보시고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감긴 할아버지의 눈은 영원히 떠지지 않았답니다. 우리 가족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빈소를 차리고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지인들에게 부고를 보냈죠. 예비 남편에게도 부고를 보내니 지금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1시간 만에 예비 남편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예비 남편은 먼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 가족을 돕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네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도와준 예비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에게 많이 서운했었지만 그런 감정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아버지의 입관식을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내 번호 몰랐지? 나 민호 엄마. 그니까 장차 너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다름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김치 담글 건데 와서 배워. 결혼 전에 시댁에 드나들면서 가족들과도 친분을 쌓고 해야 하는 거다. 저번에 민호 형, 그니까 너의 아주버님도 못 봤잖아. 오늘 와서 인사도 좀 하고 저번에 과일 깎을 때 보니까 살림 솜씨도 영 없는 것 같은데 이참에 와서 살림도 배우고 해라. 민호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 중이에요. 저 못 갑니다. 알아. 어제 민호한테 들었어. 그런데 부모 장례식도 아니고 조부모 장례식인데다가 너는 손녀인데 굳이 꼭 사흘 내내 있어야 하니? 그냥 내일 발인 때나 가면 되지.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할 일이 태산이니까 어서 와라. 알겠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진짜 그 집 며느리도 아니고 설사 며느리라 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결혼도 안 한 제가 할아버지의 장례식도 불참하고 고작 예비시댁에 김장하러 가야 할 이유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뭐? 너 말 다 했니? 고작 예비시댁? 그리고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너 정말 못 배워먹은 아이구나. 정말 너무하다. 정말 너무한 건 어머님이시죠. 그리고 누구든 조부상 중이면 이런 말 전에 위로부터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조부상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위로는커녕 김치를 담그러 오라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옳은 일인지요? 저는 처음에 예비 시어머니가 김장하러 오라길래 당연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는데도 저는 손녀이니 굳이 3일 다 있을 필요가 없다며 김장을 배우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참지 않고 말대꾸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황당해하면서 더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입관식을 할 때 하도 울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더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예비 남편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김장할 때는 할 일이 많아서 예민해져 있다며 방금 엄마가 전화로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뭐라고 더 따지려다가 장례식 중이라 싸울 기운도 없고 장례식 둘째 날이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이 계셔서 그냥 알겠다고 답장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셋째 날 새벽부터 예비 남편이 왔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발이 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 가족이 울고 있으니 손수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다들 밥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율무차를 뽑아오는 등 알뜰살뜰히 우리 가족을 챙겨주었습니다. 전날 김장하느라 예비 남편도 힘들었을 텐데 새벽부터 와서 함께 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예비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엄마는 처음에 사람이 영 아닌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 오해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 예비 남편이 다시 보였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도 너무 고맙다며 조만간에 크게 밥 한 번 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후로 부모님은 예비 남편에게 밥을 사줘야 하니 약속을 잡으라고 했지만 예비 남편의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그 뒤로 밥은커녕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네요.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은 명절이 되면 평소에 바빠서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요. 연휴가 길면 해외로 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짧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이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 그럼 설날에 우리 집 못 와? 당연히 못 가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날짜를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닌데 아직 연휴라고 가는 건 좀 그렇지. 안 그래? 우리 집은 당연히 네가 명절 때 와서 음식도 장만하고 차례상도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매년 갔던 여행인데 이번 여행은 너만 빠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면 안 되나? 이미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했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내가 명절 때 너네 집 가면 너는 우리 집에 올 거야? 너네 집은 제주도 간다며. 그니까 가봤자 의미가 없지. 될 수 있으면 빠져봐. 이번에 우리 엄마 허리 디스크 와서 음식도 못 하신단 말이야. 너라도 와서 좀 도와드려. 그래야 너도 점수도 따고 하지. 안 돼, 못 빠져. 그리고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가 오셔서 음식을 못 하시면 아들인 너랑 형이 도와야지 왜 나한테 와서 도우라고 해? 난 좀 이해가 되지 않네.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 아니야? 그럼 집안일 있으면 서로 돕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너네 할아버지 장례식 때도 내가 가서 도왔잖아. 그럼 너도 당연히 한 번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할아버지 장례식 때 와서 옆에서 챙겨준 거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 부분은 네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크게 밥 한 번 살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고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명절이라고 가서 음식 장만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예전에 너 말 맞다 나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네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 거참 말 섭섭하게 하네. 그럼 나랑 뭐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상견례도 안 한 이 마당에 벌써 너네 집에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어차피 결혼하면 앞으로는 친정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지도 못할 텐데 결혼 전엔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너의 뜻이 뭔지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는 그냥 여행을 간다는 말 안 하고 친척 집에 간다고 할게. 왜 굳이 그렇게 거짓말해? 그냥 여행을 간다고 해. 내가 뭐 친구들이랑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왔던 것처럼 가족끼리 여행 가겠다는데 꼭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매년 해왔다 해도 그렇지. 예비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일은 하지 않고 여행을 간다는데 그걸 반길 시부모가 어딨겠어? 글쎄, 나는 굳이 거짓말을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 난 솔직히 이런 거로 우리가 다투는 것도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예비 며느리? 우리가 뭐 결혼식 날짜라도 잡았니? 상견례라도 했어? 저와 예비 남편은 서로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설 연휴가 시작되어 우리는 계획대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다. 너 가족끼리 제주도 갔다며? 결혼을 생각하면 당연히 시댁에 와서 살림도 배우고 같이 음식 장만도 하고 어른들께 인사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번에 김장 때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못 온다더니 이번에는 명절인데도 여행을 간다고 못 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이번에는 너도 있으니 음식도 많이 하려고 재료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구나.
제가 민호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상견례도 하지 않은 제가 굳이 명절이라고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해야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음식 장만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 집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2명이나 있는데 넷이서 오손도손하게 앉아서 하면 되지. 꼭 제가 필요한가요? 무슨 제가 조리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너네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쳤니? 예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던 엄마가 다 듣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황당한 요구에 화가 단단히 나셔서 저의 핸드폰을 뺏고 스피커로 어머니와 통화를 하셨어요. 저 연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연희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김장이 웬 말이며 명절이라고 오라는 건 무슨 경우예요? 막말로 대개 아드님이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 불려오면 좋겠습니까? 예비 며느리도 엄연히 며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사람이 될 텐데 와서 살림도 배우고 가풍도 배우고 해야지요. 그리고 사위랑 며느리는 달라요. 며느리는 시댁에 뼈를 묻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는 출가외인도 모르세요?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출가외인 타령이세요. 우리 집 귀한 딸 연희 그런 집으로 시집 못 보냅니다. 그쪽이 대개 아드님 귀하게 키운 것처럼 저도 우리 연희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집으로 시집 못 보내니 그런 줄 아세요. 이보세요. 뭐 말이면 단 줄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제가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아요? 저도 그 집이랑 결혼 못해도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시댁에 대한 기본 도리도 모르는 아이를 며느리로 들일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시댁에 대한 기본 도리요? 그러는 그쪽은 사람에 대한 기본 도리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상 치르는 아이한테 김장하러 오라고 하지를 않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는 소리 지르면서 어서 오라고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도리가 없는 집안에 우리 연희 절대 못 보냅니다. 전화 끊습니다. 엄마는 많이 화가 나셔서 민호랑 절대 결혼시키지 않을 테니 그만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저번 김장 때와 이번의 사건을 통해 결혼하면 고생길이 환히 열리는 것이 눈에 보여 결혼할 마음은 진작에 접었고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비 남편을 만나 살아온 가정 환경이 너무 맞지 않아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도 일단 시간을 내서 제주도에 왔으니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바람이 불고 추워서 밖에서 놀지는 못했지만 가족끼리 숙소에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왔네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예비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와 카톡을 남겨도 읽지도 않고 답장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예비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갈까 했지만 뭐 지금 서로 애틋해서 하루라도 못 보면 죽겠는 사이도 아니고 헤어지자고 말하려는 판에 굳이 집 앞까지 찾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언젠간 연락이 오겠지 싶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 업무차 2주일에 한 번씩은 오니까 언젠간 회사에서 볼 거로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은 지 4일 정도가 지났어요. 예비 남편의 회사에서 사람이 왔다길래 보니까 예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혹시 누구시냐고 했더니 예비 남편 회사 사장님의 첫째 아들, 즉 예비 남편의 형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제자리에 와서 일하려는데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과장님이 예비 남편의 형이 예전에 파혼하고 정말 오랜만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4년 정도 전에 결혼한다며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결혼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외모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좋으신 분 같은데 왜 파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 파혼한지 알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직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 날짜도 잡지 않은 제게 앞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며 얼토당토 아니한 것들을 과하게 요구하는데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다면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들을 얼마나 요구했겠어요. 보나마나 불보듯 뻔하죠. 형님이 성격이 좋아도 시어머니 자리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형님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분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예비 남편은 연락도 문자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 회사에도 오지 않았고요. 연락이 없는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민호와 만나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주도에 다녀온 이후로 연락이 두절돼서 만나고 있지는 않은데 따로 집에 가서 기다리기도 싫고 해서 그냥 연락 없이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10살짜리 애들도 아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헤어질 마음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제대로 끝내야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건 무슨 경우라니? 아들이나 그 아버지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은 똑같구나. 사실 민호네 회사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좋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단다. 내가 알아보니 거기 사장, 그러니까 민호의 아버지가 그런 짓을 벌인 것 같아. 그래서 요새 회사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거래처에서 연락도 많이 안 오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거래처 사장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오해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일단 너는 지금 헤어진 것이 맞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버리고 싶지만 경찰서 들락날락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니 그렇게까지는 않고 그냥 너와 민호와 있던 일들 거래처에 이야기하며 인성이 좋지 않은 집안이라고 거래처들에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네, 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런 집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돼요. 그 후로 아버지는 거래처 사장님들께 예비 남편과 저의 이야기를 다 퍼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님들은 예비 남편의 회사가 경영도 아주 더럽게 하고 인성도 별로라며 하나 둘씩 예비 남편의 회사와 거래를 끊겠다고 했답니다. 결국 예비 남편의 회사는 매출이 없어 회사가 문을 닫았고 이렇게 회사가 망하고 나니 그제야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너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회사 다 망했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치사하게. 오랜만이네. 몇 달 만에 연락했으면 최소한 그동안 잘 지냈냐고 안부 인사 먼저 하는 게 예의 아니니? 먼저 치사하게 나온 쪽이 누군데 우리한테 난리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근거 없는 이야기 했니? 우리는 실제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야. 그리고 너는 애도 아니고 헤어진다고 잠수를 타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고 바라는 것만 많은 너네 집이랑 시작 전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다행이지. 아무래도 우리 집 조상신이 나를 구해준 것 같네. 뭐? 너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해?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났던 사이였어. 그래, 우리 결혼을 생각한 사이였지. 그런데 너는 그렇게 잠수 타냐? 지금 우리 거의 3달 만에 연락한 건 알고 있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만남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잠적했겠어? 우리는 이제 결혼을 앞뒀던 사이가 아니라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거야. 알겠니? 더는 너랑 내가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 끊는다. 차마 잘 지내라는 말은 못하겠다. 안녕.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던 말 다 쏟아내고 끊어버렸고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파혼했네요. 그 뒤로 한동안은 뭔가 마음이 허해서 회사 일과 공부에만 미쳐서 살았어요. 그 결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따고 영어 실력도 향상되었죠. 그렇게 살다가 회사에서 좋은 대리님을 만났고 그분은 저의 진짜 예비 남편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물론 파혼을 한 저의 사연도 다 말했는데 제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고 이해해 주었어요. 게다가 제 진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너무 인자하시고 집에 방문하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연애와 관련된 말 중에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라는 말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 이 말을 싫어했어요. 본인 스스로 벤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벤츠처럼 좋은 남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똥차를 만나고 허한 마음을 채우려 이것저것 공부하며 스펙을 쌓으니 정말 제 인생에 벤츠 같은 남자가 왔네요. 2년 전 파혼을 겪으면서 한때는 정말 우울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많이 배우고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예전에 저처럼 파혼을 생각하시거나 파혼을 이제 막 경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혼을 겪었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니니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파혼의 시련을 안겨준 똥차가 갔으니 이제는 자신의 스펙을 쌓고 내면을 착실하게 다져서 여러분만의 벤츠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저의 사연을 듣고 누군가는 위로와 용기를 얻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